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많은 응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K의료민영화입니다. 2월 1일 필수 의료 패키지가 발표되자마자 보험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었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필수 의료 패키지와 곧이어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종합보험계획의 지향점이 미국식 의료영리화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이슈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조용히 묻히긴 했죠.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민영화하려고 이런 일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영상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식 총액계약제 및 의료영리화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5월 말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루려던 주제였는데 지금이 적합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파산과 의학교육 파탄이라는 의료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애초에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이슈로 일반 국민분들의 눈을 가린 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보험과 사보험을 합친 건보재정이 포함된 보험 재정의 총량을 늘리려고 한 것입니다. 즉, 공보험의 영역을 대체하는 미국식 사보험을 만들어서 영리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 필수의료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실손보험 개선 항목을 보면 건보 본인 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항목을 보면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료를 보고받겠다고 했죠. 심지어 주기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재평가해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간단하게 구분하면 급여 항목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혹은 사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공보험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사보험의 영역인 비급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원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러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건보 본인 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는 2028년에 고갈 예정이고 건보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를 개선한다는 말이 보장 범위를 늘린다는 뜻이라면 건보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관리 책임 소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때문에 보장 범위 개선은 사실상 보장 범위의 축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건보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어 그대로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라고 쓰여 있지는 않죠. 이러한 보험제도들은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나빠지고 과소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치의제가 도입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겠죠. 즉, 정부는 공보험인 건보 재정에서는 환자분들에게 돈을 더 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건보 재정 고갈과 건보료 상승을 막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사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말은 결국 사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공보험의 영역을 사보험이 대체하는 의료 영리화인 것입니다. 또한 공보험인 건보 재정에서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쓰여 있지 사보험에서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혼합진료 받고 싶으면 본인 부담 100%로 돈을 내든가 아니면 사보험에서 보장받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보험에서 비급여를 무한으로 보장을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 자료를 보고받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김윤의 실손보험 3자 계약법이 통과되어 실손보험 청구 주체가 의료기관으로 전환되면 환자분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삭감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삭감의 주체는 보험개발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항목 자료와 퇴출 시스템, 삭감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어 심평원처럼 의료기관을 사보험의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의 체제가 완성됩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는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로 환자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의료이용 자체를 억제한다. 또한 공보험에서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도 금지한다. 공보험 안에서 진료를 받는 게 불편하고 느리고 싫다면 돈을 많이 내고 사보험에 들면 된다. 그러나 사보험에서도 비급여 항목을 삭감할 권한을 가지므로 재정상 불이익을 볼 것은 없다. 이런 미국식 의료영리화 체제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계획했던 것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미국식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입한 보험 플랜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안에서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에서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진료를 아예 보지 못하거나 진료를 보더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죠. 이는 닥터쇼핑 등의 중복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는 의뢰 회송 수가를 만들고 상급 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분들이 보험 플랜에서 지정하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진료를 받게 하면 의료기관에 보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미국식 공보험 및 사보험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잠시 사견을 곁들이자면 미국식 영리의료를 도입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건보에서 보장해주는 급여 항목이라서 비급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전액을 환자분이 내야 하고 건보에서 실제로 보장해주는 금액은 0원이죠. 환자분이 네트워크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여 돈은 환자분이 모두 내지만 건보가 보장해준다는 명분은 챙기는 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책임의료조직이라는 네트워크 의료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심평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의료조직은 비용 절감분의 공유라는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료기관 조직 내에서 총 의료비를 일정 기준선보다 적게 합리적으로 지출한다면 차액을 인센티브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액계약제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기관 집단의 예산을 배정하여 그 예산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애초부터 각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환자분들을 적게 진료하고 남는 돈을 가져가게 설계된 제도인 거죠. 따라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안 좋아지고 과소진료를 경험하시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의 지출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죠. 애초에 의료기관 집단에 그냥 예산 조금 던져주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알아서 아껴 쓰라고 하는 방식이니까요.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안적 지불제도 파트에서는 협력 네트워크를 보상하고 기관 단위 보상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책임의료조직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 비약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아예 책임의료조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책임의료조직에게 비용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죠. 즉,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건보재정 지출을 통제할 계획을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단어로 쓰여 있을 뿐이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미국의 묶음지불제도라고 명시해놓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해놨고 미국에서 의료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변형된 행위별 수가제인 성과기반 지불제도, 가치기반 지불제도 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과기반 1차 의료 시스템의 설명을 읽어보면 한 환자분에 대해서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환자분이 특정 의료기관과 의사를 정해 계속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사실상의 주치의제인 거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향점은 명확히 미국식 총액계약제 및 의료 영리화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건보재정 보전을 위해 공보험으로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꼬우면 사보험 들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의원과 병원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먼저 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기조는 개원가는 일반의와 주치의원만 남기고 전문의 의원은 망하게 해서 싼값에 병원으로 흡수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개원면허 제도를 통해서 개원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전문의들을 싼값에 병원으로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가 의원급까지 시행된다면 현재의 저수가 체제 하에서는 전문의 의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중 일부 전문의들은 역시 싼값에 병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원급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통해 의원급에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의 경우 의원을 접고 병원으로 흡수될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본인이 병원을 차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의원급에서는 일반의가 청진기만 달랑 하나 들고 주치의원 운영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원가의 전문의들이 병원급으로 싼값에 흡수되면 무려 전문의 중심병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때 병원급은 공보험에 적용을 받는 공공의료원과 사보험에 적용을 받는 영리병원으로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빅5는 사보험 영역에는 무조건 포함될 것이고 공보험 영역에서는 진료 대기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겠죠. 또한 수도권 병상관리 항목을 보게 되면
6600병상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설명을 보면 아예 인력 배정에 전공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병원들의 싼값에 전공의들을 투입하기 위해 2000명을 증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보면 싼값에 전문의들을 투입하기 위해 개원가에서 흡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미국식 의료체계의 관점으로 요약하자면 일단 공보험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건보를 대체하는 사보험 영역을 만든다. 그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책임의료 조직을 통한 총액계약제 등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지불제도를 적용한다. 즉, 환자분들에게 돈을 적게 줌으로써 건보재정 고갈과 건보료 상승을 막는다. 또한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도 금지한다. 이게 싫으면 사보험을 들면 된다. 이에 더해서 네트워크 진료체계를 적용하여 그 안에서만 진료를 받게 해 의료이용을 줄인다. 의원급은 일반의만 남게 해서 주치의를 하게 하고 병원급은 싼값에 전문의들을 흡수해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 그래도 6600병상의 노예로 굴러줄 전공의들은 필요하므로 2000명을 증원한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기반, 가치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 같은 예쁜 말 속에는 의료 영리화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안상훈 의원 등은 그렇게 의사유인 수요를 부정하고 건보료 증가는 없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유인 수요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만 발생하는데 애초부터 정부는 공보험 영역에서 의료비를 강하게 통제하는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보험 보험료가 올랐으면 올랐지 건보료가 오를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전부 다 말장난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와 보건복지부, 정치권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자기네들이 건보재정 고갈을 막는 업적을 세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많이 지어서 공공의료를 강화했다는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손보험회사에 배를 불려줄 수 있죠.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급격한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박탈당하고 그저 보건복지부와 민영보험사가 시키는 대로만 죽어라 일해야 하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과소진료를 받으며 또한 사보험을 들 경우 미친 듯이 보험료와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전문의 진료를 보던 시절은 끝났고 예전처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사보험에서 주치의를 지정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HMO 플랜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평균 6,869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로 약 950만원가량입니다. 또한 보험을 적용받기까지 써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평균 870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로 약 120만원입니다. 즉 120만원을 사비로 쓰기 전까지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자료이니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더 비싸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의료행위 수가를 올려줬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급여 문제도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겠죠. 또한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일반 국민분들의 눈을 가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 미국식 총액계약제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의사들이 반발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 파산과 의학교육 파탄, 의료 멸망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몰래 꼼수로 의료 영리화 한번 추진해보려다가 의료체계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 내부 공문 딸깍 한 번이면 법적으로 철회 가능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그저 확정되었다고 우기며 25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여전히 선동만 하고 있으니까요.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아직도 필수 의료 패키지에 담긴 상급종합병원 개혁, 1차 의료 개혁 같은 소리나 하고자 빠졌습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분들께 여쭙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이 축소되고 그 자리에 사보험이 들어서는 의료 영리화에 정말로 찬성하시나요? 건보료는 오르지 않겠지만 사보험 보험료와 의료비가 오르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젊은 의사들과 함께 이러한 폭압적인 정책에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